자, 모의고사 학력평가 27번에서 30번 지문. 이번에 많이 어려웠던 지문이었죠. 예. 눈에 대한, 진화론에서의 눈의 역할에 대한 지문입니다. 시험에 출제가 안 되길 바라는데, 일단 최대한 지문 내용 이해하고 요거는 문제풀이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먼저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 해설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죠?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 선택 과정의 누적으로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답니다. 요까지가 이제 진화론자들의 입장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진화론자들이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나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연히 얘랑은 조금 다른 돌연변이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A-를 돌연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막상 돌연변이가 탄생했는데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이 변하면서 얘들은 점차 환경에 살기 힘들겠죠. 얘들에 비해서, 돌연변이에 비해서. 결국 얘들은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겠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얘가 좀 더 잘 적응하도록 돌연변이가 탄생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자연 선택 과정이라는 거죠. 자연이 얘를 선택한 거지. 그런 과정이 계속 누적 쌓여옴으로써 오늘날의 생태계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답니다. 즉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기관도 이런 우연의 산물, 앞에 나왔던 요런 거죠, 요런 거.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이런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의 산물이라 보기는 어렵답니다. 즉, 눈과 같은 고차원 생체기관은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눈과 같은 고차원적인 생체기관도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겨서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산이라는 가상의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불가능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 즉 우리의 눈은요, 바로 가장 발전된, 진화가 완성된 형태의 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현재 눈의 상태까지 된 것이 깎아지는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랍니다. 요 밑에 있었는데 우연히 점프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연변이는 그런 경우죠.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그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는 이상한 눈의 상태에서 단숨에 그냥 이렇게 돌연변이가 튀어나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 뭔데요? 우리의 눈의 진화는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본답니다. 즉 천천히 그죠? 애초에 초기 형태의 눈이 자꾸 진화를 하고 해서 이 상태까지 올라갔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까지가 1문단이고요. 1문단의 중심 내용은요, 뭡니까? 바로 특히나 눈과 같은 고차원적인 생태기관의 진화가 위와 같이 안 됐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한 명이 리처드 도킨스이며, 이 사람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뭐에 비유했다?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요게 일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가야 될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눈의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랍니다. 시작 단계. 가장 이제 진화가 덜 된 형태겠죠. 시작이니까. 얘를 뭐에 비유했어요? 불가능산의 밑자락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눈의 초기 형태가 되겠죠.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라는 거지. 눈의 형태도 아니야. 이건 뭐예요? 세포라는 거죠. 세포. 이런 예시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건 눈도 아닌 거라. 그냥 세포인가 세포. 피부에 있는 세포. 그 세포 중에 일부가 희미하게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요게 일단 1단계인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 그 다음 단계겠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진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빛의 광자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빛의 광자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 충격을, 빛의 광자를 잡았을 때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빛을 더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또 뭐라고 합니까? 동물에게 빛의 유무, 빛이 있다 없다 알려주기 때문에 빛의 방향도 모르겠죠. 빛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은요, 이 상태에서 빛의 유무만 알려주는 이런 상태에서 빛의 방향도 알고 싶어. 어디서 빛이 오는지.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도 파악하는 눈이 그런 기능을 하려면은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한쪽 면에 안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막은 우리 흔히 보시는 커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요런 상태에서 여기 커튼이 있다고 합시다. 빛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에 감각이 있다고 하면은, 아, 빛이 일로 왔네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상태에서는 빛이 빛이 왔을 때 어디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 감각이 느끼려면은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막이 있으면은 뭐다? 빛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튕겨 나갈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광세포가 투명하면은요, 모든 쪽에서 빛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광세포가 있는데 얘가 투명하대요. 투명하다고 합니다. 투명하면 얘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에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선면의 뒤쪽에는 안막이 있게 만든 바로 두 번째 형태죠. 오목한 눈이 나온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세포의 형태였다가 이제 뭐다? 조그만한 이제 눈의 형태가 나오는 거지. 요 오목한 눈이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려가시면은 요 그림이에요. 그림.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림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 원래 평면이었어. 평면인데 얘를 뭐 한답니까? 활처럼 구부린대요. 이렇게 활처럼 진짜 구부러졌네. 이렇게. 그죠? 색깔 잘 안 보일까요? 이렇게 구부려지잖아 지금. 맞아요. 그죠? 이렇게 구부려진 다음에 그 뒤쪽에 안막이 있답니다. 즉 여기 요 뒤쪽에 안막이 있는 거죠. 그럼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부딪히면서 되겠습니까? 아, 빛이 이쪽에서 왔네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답니다. 우린 지금 자세한 원리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안막이 있으면은 뭐다? 빛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눈을, 이런 눈을 뭐라 부른다? 이런 눈을 오목한 눈이라고 부른다. 그 예시가 바로 뭐다? 대합이나 갯지렁이 같은 눈이 이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맺히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죠? 요거는 단점인 거지, 단점.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자, 보시면은 지금 빛의 눈의 진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단순히 그냥 첫 번째는 빛의 유무만 감지하는 이러한 형태의 세포만 존재했다가 나중에는 뭐다? 점차 빛의 방향,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포가 구부러지면서 뒤에는 안막이 만들어지네요. 이런 눈을 뭐라고 한다? 오목한 눈이라고 한다. 오목한 눈이 만들어진 이유는 뭔데요? 두 번째로 바로 봐라.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목한 눈으로는 빛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의 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요까지가 지금 2문단 되겠어요. 자, 2문단 중심 내용은 처음에는 뭐다? 빛을 감지하는 세포만 있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방향까지 감지할 수 있는 오목한 눈으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그럼 왜 하나의 상이 만들어지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림 1과 그림 2인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죠. 자,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하게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의 상을 뒤덮여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림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죠? 빛이 오는 대로 그 물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일로 온단 말이야,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와가지고 맺히는 거지. 뒤집어진 채로.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빛이 다 이렇게 상을 비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도 진화를 하게 된 거지.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그림 2와 같이 진화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정의가 나오죠? 도립상이란 말 나와 있는데 어떤 상, 모양이야, 모양. 근데 모양이 무슨 모양?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 얘도 도립상이죠. 둘 다 도립상이죠. 예. 그래서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이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뭐한다? 계속 좁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잡히도록 하겠나? 자꾸 요거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죠. 빛이 많이 안 들어오게 입구를 자꾸 좁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좁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봤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죠?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만. 그래서 자꾸 좁혀나가는 것을 또 뭐에 비유했어요? 불가능산에 오르는 긴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또 예시가 나오대요. 전복과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이 보기도 하고요. 좁아진 눈.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히 뭐다? 바늘구멍의 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진화를 하는 거죠. 즉 좁아진 눈이나 바늘구멍 눈은 뭡니까? 바로 이런 단일상, 여러 개의 상이 아닌 단일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눈이 바늘구멍 같이 생겨서 바늘구멍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화를 해온 거지. 되겠습니까? 요까지가 세 번째 문단이고요. 중심 내용은 좀 더 뭐하기 위해서 선명한 상을 만들기 위해서 빛의 유입구를 줄였다는 거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바늘구멍 눈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까 정리하는 거 맨 처음에는 뭐 했다고 합니까? 빛의 유무를 감지했고 그 다음에는 방향을 감지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다? 바로 단일한 상, 단일상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제 능력과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막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한 대목 한 대목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연습도 좀 필요해요.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이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게 되면은 빛이 너무 안 들어와.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서 아주 밝을 때만 대상 볼 수 있다는 거죠. 빛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요. 그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또한 이유가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킨답니다. 빛이 파동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 한다?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간섭 때문에 상이 흐릿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뭐란다? 회절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특히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만큼 많이 파장들이 서로 충돌을 하겠죠. 파장들이 맞아요, 그죠? 충돌을 할 테니까 그 정도가 더 심화되겠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유입구를 넓힐 수가 없어요. 넓히는 순간 뭐 하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또 여러 개의 상이 맞히겠죠. 우리가 단일상에 나온 것은 뭐다? 유입구를 좁혀가지고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근데 넓히면은요, 또 하나의 상이 안 맺힐 거 아닙니까? 또 좁게 할 수도 없어요. 좁게 하면은 위에 나왔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 밝을 때만 볼 수 있다든지 또는 상이 흐릿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바늘구멍 눈에 이게 단점인 것이죠. 결국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루어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붙여서 뭐라 했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떤 것도 유입구를 넓히는 것도 좁히는 것도 할 수 없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을 경제학에서 많이 보이거든. 이런 현상들이. 이거 해도 문제, 이거 해도 문제. 경제학에서 많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불렀다? 광자경제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단이고요. 중심 내용은 빛의 유입량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의 선명도도 고려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뭐다? 광자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됩니다. 굴절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데 빛이 들어와요. 꺾이지 않습니까? 또는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걸. 이런 볼록 렌즈가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얘들이 이렇게 굴절 되지 않습니까? 이 굴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에 굴절이 돼요. 되는데 잠시만요. 되는데 볼록 렌즈, 방금 제가 그린 이거거든요.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 하나의 상으로 맺히니까. 그래서 광자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거 두 개 다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뒤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는 우리의 눈이죠. 수정체 눈이 나타났다. 결국 우리 인간입니다. 이거 인간. 그래서 바늘구멍보다 좀 눈을 크게 하는 거지. 우리 인간 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좀 크게 했어요. 그죠? 크게 해서 빛의 유입구가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상이 선명히 맺히는 걸 고려하기 위해서 뭐 했다? 눈 뒤에 수정체라고 하는 볼록 렌즈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마 눈에 대해서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수정체에 대해서.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합니다. 똑같합니다. 그런데 빛의 유입량이 늘었겠죠. 바늘구멍보다는. 그지? 그래서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들은 바로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라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졌답니다. 그죠? 척추동물의 눈이 다 뭐다? 수정체 눈이라는 거죠. 최종 진화 단계인 거지. 근데 그 척추동물 가운데에서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 인간 포함이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정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뭐한다?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어 간다는 거죠. 굴절률을 변화시켜서. 마지막에는 이제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 맞추는 방법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체 눈에서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문단 중심 내용은요, 바로 광자경제학의 문제를 해결한 수정체 눈의 등장과 초점 맞추는 방법, 어류나 파충류는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잠깐 끊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푸셨죠?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윗글을 읽는 방법. 올해부터 새롭게 나온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윗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예, 글의 내용과 맞냐 안 맞냐,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2위였다고 하네요. 1위는 뭔지 느낌 오시죠? 바로 옆에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그죠? 맨 처음에 뭐 나왔습니까? 그냥 세포, 그 다음에 오목한 눈, 그 다음에 바늘구멍 눈, 수정체 눈 나왔잖아요. 그죠? 걔들의 차이점을 주목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면서 읽은 것은 되게 잘 읽은 것이죠. 윗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문제니까요. 나머지 거 왜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머지 거 왜 아닌지. 1번. 오늘날 생태계에서 발견이 되는 눈의 유형과 발견되지 않은 눈의 유형을 비교했다. 발견되지 않은 눈의 유형은 안 나왔어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동물들 다 봤잖아요. 약간 무슨 조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광세포와 빛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체의 눈이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오를 수 없다고 했나요? 올랐다고 했어요. 수정체의 눈. 틀렸죠? 그 다음에 고차원적 생물기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시한 눈의 진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던가요? 이분들이 누군데? 고차원적 생체기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보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리처드 도키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 논리적 모순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제일 아이들이 많이 찍었는데, 다양한 생물종의 눈이, 자, 이게 문제인데, 고차원적인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 간다. 수렴은요, 뭔데요? 다양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로 지금 모아지는 과정이잖아요. 수렴되었습니까? 고차원적인 눈만 남았나요? 지금 현재? 수렴되면 고차원적인 눈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양한 눈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틀린 거죠. 수렴이란 말이 들어가서 틀린 것입니다. 수렴은 한 가지로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지구상의 눈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렴되지 않았죠. 각자 따로 발전해 온 거지. 그래서 27번 답은 2번 되겠고요. 28번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죠. 이런 이해, 윗글에 대한 이해는 본문에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8번도 오답률이 5위네요. EBS 기준입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는데요. 뭐가 마지막 5문단에서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는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두께를 바꿉니까? 방금 봤잖아요. 포유류의 눈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왜 한다 했습니까? 조절을 갖다가 빛의 구조를 조절하는 것을 왜 한다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대상과의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초점 맞추기 위해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 있는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답률 5위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29번 광자경제학을 중심으로 윗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얘도 지금 오답률 4위라고 하네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뭐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빛의 출입구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죠? 좁을수록 서로 충돌이 더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런 속성은 바늘구멍 눈의 유입구를 넓히지 못하는 원인입니까? 아니죠. 더 좁힐 수가 없는, 좁히지 못하는 원인이잖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찝어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빛이 파동처럼 움직이며 간섭을 일으켜서 상이 흐릿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좁을수록 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좁힐 수가 없는 거지. 넓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좁힐 수가 없는 거죠. 좁히는 것이 어려운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특히나 얘도 매력적인 오답이 5번이거든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예.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자,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 아까 그림 1이거든. 그림 1.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 구멍에 눈에 빛의 유입 조절하는 데 제약이 된다. 그림 1같이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빛의 유입을 조절하는데 어떤 되는 거야? 바로 넓히는데 제약이 되겠죠.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더 넓힐 수 있겠습니까? 많은 상이 맺히니까 눈을 더 넓힐 수 있겠어요. 오목한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다시 거기 여러분은 거기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여기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 구멍의 입구를 뭐 하는데 조절하는데 제약이 됩니까?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그죠? 빛의 유입구를 갖다가 더 넓히면 안 되는 이유죠. 이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절이란 말이 문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넓히는데 제약이라는 거죠. 바늘구멍의 입구를 갖다가 눈의 출입구를 넓히면 안 되는 거라. 왜? 넓히면은 뭐 하니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게 되니까. 넓히는 데라고 쓰면 쉽게 맞출 거니까는요. 바꾼 거예요. 조절 안 한다라고. 조절에는 두 가지가 있겠잖아. 넓히거나 줄이거나. 되게 이걸 넓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은 조절하는 데의 의미는 넓히는 데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넓히는 데 제약되잖아요. 그죠? 넓힐 수가 없잖아. 너무 넓으면 여러 상이 맺히니까. 알겠나? 넓힐 수 없다. 알겠나? 넓힌다 또는 좁힌다. 조절한다지. 조절한다. 넓히고 줄이고 조절한다 하잖아. 그치?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저한테 오십시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 역시 오답률 제1이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보기 보겠습니다.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흔히 보이는 새로운 또 눈이 나왔네요. 연립상 겹눈이 있다가 연립상 겹눈.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오목한 눈, 아까 봤던 그 그림 1입니다.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해서 적용했답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들어있대요. 그리고 얘 특이하게도 상하가 바뀌지 않는 정립상이라며. 정립상.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즉 볼록한 부분에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볼록한 부분. 이 부분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길쭉한 관 보이십니까? 여기 길쭉한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한 관이. 그죠? 길쭉한 관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답니다. 그렇네요, 그림. 각각의 관들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쓰여 있답니다. 난눈으로. 요 난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빨대로 여러분들 밖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빨대로 바라볼 때는 이 돌고래 전체가 안 보이겠죠. 당연히. 여기에 일부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빨대로 눈 바깥을 볼 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잠깐 끊고, 자, 방금 연립상 겹눈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바꿨다고 했잖아. 어느 부분입니까? 요거지.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볼록한 표면에 볼록한 부분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뭐다? 오목한 눈의 원리의 변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괄호가. 바늘구멍 눈의 원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 길쭉한 관인 거지. 바늘구멍의 원리.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각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 있어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지만은 각 망막에 맺힌 상들은 무시되고 난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한답니다.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각 난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면은 이제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 얘들을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전체 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번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한다. 것은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가 투명하지 않다. 아까 봤잖아요. 그죠? 아까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암막이 있으니까 암막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암막이 있으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 형태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암막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암막, 여기 망막이지. 망막.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답은 2번입니다. 연립상 겹눈의 그릇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오목한 눈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여기 망막이 있는데 얘는 뭐다? 여기에는 다 무시된대요. 무시가 되고 오히려 뭐 한답니까? 난눈으로 돌아온 빛의 양만 기록된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오목한 눈이 훨씬 더 뭐겠습니까? 더 많은 양의 빛이 닿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각 망막에도 지금 광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무시되고 난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한대요. 그럼 빛의 양이 당연히 적겠죠. 아까 봤던 이 가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 틀린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오히려 오목한 눈이 훨씬 더 빛이 많이 들어오겠지. 오목한 눈이. 3번 연립상 겹눈으로 분리 공급된 빛을 통해 최종 인식된 관측 대상의 전체 상은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과 사방향이 일치하겠죠. 아까 뭐랬습니까? 정립상이라고 했잖아요. 4번 연립상 겹눈의 각 난눈은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하는 점에서 바로 관측 대상의 전체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바늘구멍 눈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겹눈은 뭐하니까? 일부만 감지하니까. 근데 대신에 바늘구멍 눈은 전체를 다 보지 않습니까? 5번 연립상 겹눈을 구성하는 각 난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은 수정체 망막에 맺힌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뭐다? 상하 전복되겠죠. 아까 정립상은 뭐예요? 예, 바늘구멍 눈의 원리를 이용해서 정립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 망막에 맺히는 빛은 전부 다 아까 뭐랬습니까? 도립상이네. 도립상. 여기 보세요. 도립상. 알겠나? 바늘구멍 눈도 원래 도립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늘구멍의 눈과 같이 또 수정체의 눈과 같이 알겠습니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둘 다 도립상이라는 거죠. 도립상. 됩니까? 요렇게 각 그 난눈으로 들어온 그 상이 정립상인 것이고 되나? 그리고 원래는 망막에 맺히는 상은 뭐다? 똑같이 망막이니까 도립상이 됩니다. 도립상. 그래서 예, 30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아주 어렵게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안 나오길 바라는데 그래도 문제 풀이까지도 좀 부담스러우면은 본문 내용이라도 착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쪽에야 모의고사 8쪽에 22에서 26번 건축물의 건축법에 대한 지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본문만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려우니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건축법에 대한 겁니다. 자, 1문단. 건축법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이라는 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은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한답니다.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이익이거든요. 그걸 저해할 수 있대. 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은 위험한 행위로 본대요. 의외였죠. 숲이 있어야 할 공간에 건축을 세운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조건에 한해서만 건축 금지를 해제하고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건축을 좋게 해서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좋은 걸로 보지 않는 거죠. 원래는 불가한데 예외적으로인 경우만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 중심 내용은 건축법상에서 건축 행위는 위험한 행위로 본다는 점과 그리고 건축 이렇게 이런 조건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한해서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서 건축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조건에 한해.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건축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정의가 나오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한답니다. 대지. 대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땅에도 다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번호가 바로 지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축의 종류가 나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간단한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단 중심 내용은 바로 대지의 개념이 뭐냐. 건축할 수 있을 때 기반이죠. 기본이니까. 그리고 5가지 건축 유형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보실 때
각각의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요들의 개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세 번째 문단.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란대요. 근데 신축에서 이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대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부터 아예 건축물이 없었던 대지를 나대지라는 나대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대지를 나대지. 원래부터 없던 땅.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주, 건물 주인이죠.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멸실로 인해 전부 소실된 대지, 천재지변,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서 전부 소실, 사라진 경우에 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전부 소실된 경우에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은요, 신축으로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건축물의 규모가 기준이 있겠죠. 개축이나 증축에 해당하면 그건 신축이 아니라는 거지. 전부 소실된 경우에. 한편 주된 용도의 주로 쓰는 용도,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에서 예와는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도 신축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화장실 건물이 있어요. 화장실 건물.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살집을 이제 크게 짓는 거요. 살집을 크게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신축으로 봐요. 얘는 부속이니까. 얘는 주건물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는 신축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신축의 개념과 몇 가지 사례가 지금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증축입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거니까 짓는 것을 말하며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잴 때에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먼저 건축 면적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중에서 가장 높은 층의 면적을 얘기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총합, 1층, 2층, 3층의 바닥 면적의 총합을 연면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증축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두 번째,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올리는 경우, 세 번째,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바로 증축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축에 속한다. 별거 아니고요. 자,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여기 지하층도 있어요. 지하층 있는데 여기는 다 흙이겠죠. 흙. 근데 이걸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건물의 높이가 여기서 이만큼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거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하층을 없애버리고 그냥. 이런 경우에도 증축이라는 겁니다. 또 한 층의 층의 높이입니다. 높이. 그러니까 높아서 층과 층 중간에 중간층을 만드는 것도 증축입니다. 한편 냉난방 급수 같은 건축물의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설비 설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면서 수도 물탱크를 여기다 설치한다. 물탱크. 이건 증축이 아닌 거지. 그냥 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증축의 개념과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개축입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합니다. 그 대지에 건축물 규모가 종전에 애초에 붙어 있던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한대요. 이 개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뭐다? 어디 있냐면은 요거죠.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부서지는 해체를 한다는 거죠. 해체. 알겠나? 즉 개축은 뭐다? 건물주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을 해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부의 해체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죠? 또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구조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지만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동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 아니랍니다. 이건 신축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개축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뭐다? 개별 동마다 101동마다 건물만 해당한다는 거지. 그 안에서 이제 증축이니 개축이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동수를 늘려가지고 건물 여러 개를 짓는 것은 뭐다? 개축이라는 거지. 개축이 아니라는 거죠. 동수를 늘리는 것은. 그 다음 6문단입니다. 재축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번에 뭐랬어요? 멸실이래요. 멸실 어디 갔습니까? 멸실. 즉 이거는 뭐예요? 재축은 천재지변의 일대 발생하는 거죠. 천재지변으로 건물 다 사라졌을 때 맞습니까? 그때에 건축물의 절분 새롭게 짓는 것을 그 대지에 다시 짓는 것을 축조라고 한답니다. 이때 연면적의 합계 즉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종전 규모 이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지는 건물과 연면적이 같거나 작아야만 재축인 겁니다. 그 외에는 신축이겠지. 마찬가지로 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이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지었던 건물의 규모의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지만 개축이라는 거죠. 크게 지으면은요. 그건 신축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재축은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이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얘들 중 동수, 충수, 높이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는 종전 규모보다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특히나 24번 같은 문제를 푸시려면은 5번에 개축과 재축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문단입니다. 이전입니다. 이전. 자, 이전이란 도시개발계획, 주변 환경의 변화, 안전문제, 설계 등과 같이 다른 배치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요 구조부가 뭐냐? 철것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해가 되는 구조 부분, 그러니까 건물을 건드리면 이거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것들 얘기하며 최하층 바닥이나 옥외, 건물 바깥의 계단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체식 구조물인 철근 콘크리트 주요 건축물과는 달리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 나무로 지은 건물들이죠.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옮기해서 이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7문단은 이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